요즘 임플란트와 관련된 뼈이식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고래이식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하는 경우. 두 번째 사례가 뽑을 때 대학병원에서 고래이식을 했는데 다른 치과에서 가니 또 고래이식을 해야 한다는 경우. 세 번째가 뼈이식을 안 해도 되는 케이스에다가 뼈이식을 해서 비용을 추가로 받는 경우 등등 너무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사례들이죠. 이게 뼈이식을 왜 하는지 몰라서가 대부분입니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뼈이식을 왜 할까요? 제대로 된 뼈이식의 목표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1. 뼈의 질을 높이는 것. 2. 뼈의 양을 높이는 것. 일단 뼈의 질을 높이는 경우를 보면요. 관련 동영상은 저렇게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내용에도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러면 뼈의 질을 나누는 기준은 D1, D2, D3, D4로 나누는데요. 제일 위에 왼쪽은 뼈는 단단할수록 하얗습니다. 이 뼈의 경우는 검어초 D4입니다. 뼈가 가장 무른 뼈이고요. 오른쪽은 D3, D4보다는 단단하나 약한 뼈죠. 그리고 밑에 왼쪽이 D2, 뼈가 단단한 편이고요. 오른쪽이 D1 본입니다. 이 경우 뼈가 정말 하얗죠. 임플란트를 잡는 뼈는 너무 단단해도 너무 물렁해도 안 좋습니다. D2나 D3가 가장 낫습니다. 그러면 뼈의 질이 나빠서 뼈이식을 하는 경우는 D4 본을 D2나 D3로 만드는 것입니다. 못을 박을 부위의 나무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D4 본이고 가장 약한 본입니다. 뼈가 시커멓고요. 오른쪽 위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다가 뼈가 약해서 임플란트가 뼈 안으로 빠졌습니다. 이것을 하악동이라고 하고요. 저 빠진 임플란트를 빼고 뼈이식을 한 후 뼈가 단단해지기를 기다려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대략 D4에서 D3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환자분의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위에가 2013년 1월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 사진입니다. 밑에가 2018년 2월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임플란트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질이 나쁜 뼈를 좋은 뼈로 만드는 그 다음 방법이 가장 최근에 나온 덴사버, 해넘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IBS에서 나온 BEB 테크닉도 본을 단단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 치과에서는 현재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저렇게 검색해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뼈에 식립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것을 드릴링이라고 하는데 이때 뼈를 오시오 덴시피케이션, 단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드릴링을 하면서 D4 본을 D2나 D3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뼈의 양을 늘리는 경우를 볼 텐데, 그러면 왜 뼈의 양, 뼈의 폭과 뼈의 길이를 늘릴까요? 이게 임플란트의 식립 조건입니다.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겠죠. 일단 뼈의 폭 측면에서 보면 큰 어금니의 경우 보통 5mm 이상의 직경의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최소 2mm씩 뼈가 둘러싸야 하니까 뼈의 폭은 최소 9mm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약간의 베리에이션은 있습니다. 저 식립 조건을 지키지 못할 뼈의 폭이 남아 있다면 뼈의 폭을 넓히는 뼈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이 이제 뼈이식 전이죠. 뼈의 폭이 4에서 5mm이므로 5mm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임플란트 양쪽으로 뼈가 전혀 둘러쌀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리치 스플릿이라는 뼈이식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뼈이식 후를 보면 뼈의 폭이 10mm 정도가 되었으므로 5mm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뼈가 양쪽으로 2.5mm씩 둘러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것이죠. 스티키본, 리치 스플릿, 블락본은 결국 뼈이식을 하는 방식이지 목적은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뼈의 폭이나 길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뼈의 길이 측면에서 보면 요즘은 5에서 7mm 길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8mm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식립을 못할 뼈의 길이가 남아 있다면 뼈이식을 해서 뼈의 길이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빨간 선 위로가 상악동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임플란트를 고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뼈는 노란색 선 위부터 빨간색 선 아래까지입니다. 이 뼈가 너무 적으면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뼈를 이식해서 임플란트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8.5mm가 안 되어서 뼈이식이 필요합니다. 노란 사각형이 우리가 임플란트에 쓸 수 있는 뼈입니다. 길이가 2.2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최소 길이는 8.5입니다. 빨간 곳이 상악동입니다. 저 공간에 뼈이식을 해야 됩니다. 뼈이식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빨간 선 사이만큼 뼈가 이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뼈이식 전과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CT 사진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뼈이식이 된 곳입니다. 뼈의 길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남아있는 뼈가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할 수 없을 때 뼈를 이식을 해서 뼈의 폭이나 길이를 늘린 후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하면 됩니다. 상악에서 뼈의 길이가 짧은데 위에 상악동이란 것은 빈 공간입니다. 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보통 요거는 상악 작은 어금니부터 큰 어금니까지죠. 상악동이라는 곳에 뼈 이식을 해서 뼈의 길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악동 거상술, 상악동 뼈 이식 수술이라고 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뼈의 길이가 한 2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상악동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해서 뼈의 길이가 상당히 늘어난 것이 관찰이 됩니다. 왼쪽이 처음 오셨을 때 2012년 8월이고요. 오른쪽이 상악동 뼈 이식을 수술한 2012년 8월 사진이고요. 2013년 3월 임플란트 수술을 했고요. 2023년 6월 임플란트 뼈 소실 없이 10년 이상 유지가 되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치아의 염증으로 인해 뼈가 다 녹았습니다. 하치조 신경 위로 2mm는 세이프티 존이라고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임플란트를 할 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뼈의 길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CT를 보면 뼈의 길이가 없습니다. 노란 화살표는 하치조 신경을 나타내고요. 저기서 2mm까지는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뼈의 길이가 거의 없던 것을 뼈 이식을 하고 나서 뼈의 길이가 8.3이 되었습니다. 세이프티 존 2mm를 빼면 6.3mm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악에서 뼈의 길이가 부족할 때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하는 케이스이고요. 왼쪽이 2016년 6월, 중간이 2017년 1월 임플란트를 식립했고요. 제일 아래가 2024년 2월 임플란트가 잘 유지되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발치제시 식립, 즉 치아를 뽑으면서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는 걸 많이 한다고 하고요. 마치 발치즉시 식립을 하지 않으면 치과의사가 실력이 없다 이렇게 광고하고 말하는 치과들이 많다고 합니다. 발치즉시 식립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요. 발치즉시 식립의 장점을 알려면 발치즉시 식립을 하지 않는 방법을 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보통은 발치하고요. 2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서 뼈가 차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2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 보철을 올립니다. 그러면 마취하고 발치를 해야 하고 기다렸다가 마취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합니다. 발치즉시 식립은 마취하고 발치, 마취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취 횟수, 즉 수술 횟수를 줄일 수 있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발치즉시 식립의 경우 거의 대부분 뼈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본래대로 하면 뼈이식이 필요하지 않는 케이스에서도 발치즉시 식립을 하면 거의 뼈이식을 해야 합니다. 뼈이식 비용이 더 들겠죠.
둘째, 발치 즉시 식립의 경우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에 비해 어렵습니다. 기다렸다가 하면 쉬운 케이스가 발치 즉시 식립을 하면 어려운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셋째, 뼈 이식을 해서 나중에 뼈가 되면 그 뼈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내 원래 뼈보다는 못합니다. 이것은 단국대 치대 박정철 교수님 논문 내용인데요. 치아를 뽑은 자리에 발치와 보존술로 뼈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길이가 다르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임플란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임플란트의 수명이 더 길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고요.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를 긴 걸 식립했으니 수명이 길겠지 하시겠지만 저렇게 간단한 실험 디자인이 아니고 실험 디자인은 복잡한데 설명을 쉽게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저 논문의 요지는 뼈 이식을 한 케이스에서 내 본래 뼈에 임플란트가 많이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임플란트의 수명이 높다 이런 것이고요. 즉 이식한 뼈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만 본래 내 뼈보다는 질이 좋지 못하다 이런 결론이고요. 저렇게 발치와 보존술로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싣는 것보다 뼈 이식을 안 하고 그냥 뼈가 차기를 기다려서 이렇게 뼈가 되면 똑같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더라도 뼈 이식을 했을 때보다 수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서 뼈가 다 차는 케이스에서 뼈 이식을 하면, 즉 발치와 보존술이든 발치 즉시 식립이든 뼈 이식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임플란트의 수명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뼈가 차는 케이스를 굳이 뼈 이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케이스에서 놔둬도 뼈가 차고 어떤 케이스에서 놔둬선 뼈가 안 차서 뼈 이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치아를 발치했을 때 뼈가 차는 것은 항아리에 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항상 물은 항아리 이상 받칠 수가 없습니다. 발치를 했을 때 남아있는 뼈 모양이 중요합니다. 풍치로 내려간 뼈는 대부분 다시 차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뼈의 모양이 뼈가 찰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유명하신 치과 선생님의 케이스입니다. 풍치라도 저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 모양으로 뼈가 녹으면 뼈 이식을 해서 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뼈가 녹는 풍치는 잘 없습니다. 앞에서는 치아를 발치하고 뼈가 차는 것을 항아리에 물을 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뼈가 차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항아리, 즉 남아있는 뼈가 발치한 부위에 뼈가 찰 때까지 유지되느냐입니다. 특히 앞니의 경우 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보통 뼈가 차려면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뼈가 저 기간만큼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니의 경우 뼈가 얇은 쪽이 존재합니다. 보통 뼈가 얇으면 녹아버립니다. 항아리가 유지가 안 되겠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얇은 뼈가 녹아버리면 항아리에 물 차는 것으로 생각하면 너무 적은 뼈가 찹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부족한 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앞에 케이스를 보면 왼쪽의 경우 치아를 뽑아도 옆에 뼈가 얇지 않아서 유지될 확률이 높고 뼈가 잘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경우 뼈가 얇은 곳이 있어서 발치하면 저 뼈가 녹고 뼈가 잘 차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1의 경우처럼 하면 저렇게 뼈가 다 차면 뼈의 폭이나 길이에서 손해보는 것이 전혀 없고 그냥 뼈가 차기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하면 되죠. 항아리 모양이 되고 항아리의 이 바깥이 두꺼운 경우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항아리가 벽이 얇은 것이죠. 이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뼈가 차기를 기다리면 뼈의 폭과 길이가 다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이런 경우만 발치와 보존술을 하든 발치 즉시 식립을 하든 뼈 이식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발치와 보존술과 발치 즉시 식립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발치를 하면서 발치와 보존술, 즉 발치한 곳에 뼈이식만 한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 4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 가지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그리고 다시 2개월에서 1년 기다려서 보철을 하고요. 발치 즉시 식립은 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요. 그리고 뼈이식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4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서 보철을 하는 겁니다. 발치 즉시 식립을 하게 되면 기간이 줄고 수술 횟수도 줍니다. 근데 발치 즉시 식립은 발치와 보존술에 비해 뼈이식 성공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임플란트는 피가 도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임플란트를 감싸는 뼈는 스스로 피가 돌아서 뼈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뼈가 스스로 유지가 되어서 임플란트를 잡을 수 있는 최소 두께가 2mm입니다. 예전에는 저 두께가 1mm였으나 그간의 임상 데이터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의 경우 피가 잘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경우 2mm보다 두꺼워야 합니다. 반면 자연치는 치아에도 피가 돕니다. 뼈가 얇아도 치아와 하나의 혈액순환 단위를 형성하면서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있을 경우 주위를 둘러싸는 뼈의 두께는 0.5mm라도 유지가 됩니다. 이식한 뼈가 내 뼈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식한 뼈에 피가 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피가 통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기존 뼈에서 이식한 뼈 쪽으로 피가 통해야 하는데 임플란트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뼈이식이 다 되어서 내 뼈가 된 후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어쨌든 발치와 보존술이 발치 즉시 식립보다는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뉴욕치과의 경우 꼭 뼈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금니의 경우 발치와 보존술을 주로 하고요. 물론 발치 즉시 식립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니의 경우 발치와 보존술보다는 발치 즉시 식립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일까요? 앞니의 경우 심미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발치와 보존술을 하면 발치 즉시 식립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니의 경우 보철을 빨리 하는 것이 어금니보다 더 중요하므로 그래서 되도록 발치 즉시 식립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고려해야 할 경우가 이렇게 가만두면 뼈가 찰 것 같은 케이스에도 뼈가 안 차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이고요. 이건 드라이 소켓, 건성 발치와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뿌리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잇몸이 아물려면 뿌리가 있던 공간에 피떡, 즉 혈병이 채워져야 합니다. 뿌리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으면 피떡이 채워질 수도 있지만 음식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켜 잇몸이 차지 않고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보통은 발치 후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지만 드라이 소켓의 경우 발치 후 3일 정도 후부터 통증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뼈가 찰 수밖에 없는 케이스에서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만 해주면 뼈는 거의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 빈 공간에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지혈제를 쓰면 됩니다. 발치 후 뼈와 잇몸이 낫는 과정인데요. 두 번째, 이 상태에서는 음식물이 발치와 뿌리가 있던 자리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혈병, 피떡이 생기지 않으면 건성 발치와 드라이 소켓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의 저 잇몸이 닫히는 게 중요합니다. 저 잇몸이 닫혀야 입으로 음식을 먹어도 발치한 곳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혈제는 저 잇몸이 빨리 닫히게 해주고요. 왼쪽이 발치 후 지혈제 쓰고 다음 날입니다. 잇몸이 거의 닫힌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 말은 구강과 발치와가 분리가 된다는 소리죠. 보통 지혈제를 쓰지 않으면 저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이 지혈제를 쓰고 25일 후인데요. 잇몸이 완전히 나아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이건 같은 환자분의 다른 쪽 발치 10일 후 사진인데요. 이 케이스는 지혈제를 쓰지 않았고요. 잇몸이 잘 낫지 않은 것이 관찰이 됩니다. 발치 공간과 구강이 분리가 느립니다. 문제가 있었던 임플란트 앞 치아는 발치 후 뼈는 이식하지 않고 지혈제만 넣었습니다. 왼쪽이 발치 한 달 후 사진이고요. 중간이 발치 한 달 보름 후, 오른쪽이 발치
발치하고 2개월 후 사진입니다. 역시 덴티움의 스티치 레벨 임플란트는 심플라인에 식립하였고요.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 임플란트는 앞치아로 인해 뼈가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혈제만 넣어줬는데도 뼈가 상당히 많이 찬 것이 관찰이 되고요. 단계별로 보시면 뼈가 점점점 차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까지 뼈가 찰 줄은 몰랐는데 제일 뒤에 모철이 올라갔을 때를 보면 거의 뒤에 임플란트 픽스처를 뼈가 다 덮고 있습니다.